26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예요. 지금 보시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데요. 의정부는 이름밖에 없대요. 처음에 이거의 명칭은 병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였던 비변사입니다. 변방의 변란을 준비했던 기구였던 비변사. 이건 한마디로 저기 북쪽에 오랑캐나 왜구가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면 빨리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만들어졌던 군사회의 기구였던 거예요. 이거는 조광조가 활약을 했던, 그러다가 결국 기묘사로 죽지만요. 중종 때 세종대왕이 열었던 삼포에서 삼포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자 어떻게? 비변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을사사와 양재역 벽서 사건, 인꺽정, 구왕차로를 썼던 이 명종 때, 출간되었던 이 명종 때, 명종 때는 을묘년에 외변이 더 큰 스케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이때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터지고요. 그리고 호란,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군사 국방을 담당했던 임시회의기구였던 비변사의 권한이 자꾸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와서는 어떻게 되냐? 재신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이나 의정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수도 앞에, 궁궐 앞에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동원될 스님을 몇 명을 선발하냐, 이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비변사에서 다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왕이나 육조나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비변사는 결국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와서 혁파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을 찾으면 여기 정답이 있네요. 바로 3번 때. 흥성대원군 때. 왜? 흥성대원군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 이 새끼들이 비변사만 틀어지고 있으면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변사를 날려버리죠. 정답은 3번. 사헌부, 사간어, 홍문관 요렇게 3사입니다. 이 3사는 언론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히 왕을 조언을 가하고 왕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신하들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이거는 정조 때 가장 핫했던 본인이 만든 정치기구였던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 낄동이 아저씨들, 바로 서얼들,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 또는 엄마가 농민인 경우 그들의 자식, 이 서얼들은 고위직으로 못 가게 막아놨어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이 서얼들이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할 수 있도록 땡겨왔던 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정조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정조는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등용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 문제에서 봤던 박제가입니다. 그리고 유득공도 있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서울과 수원에 설치돼서 국왕의 호위를 담당했대요. 이것도 정조가 만든 군대, 호위부대.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인 장룡령입니다. 정조는 억지로 왕에 올랐잖아요. 특히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세력들이 피를 토하면서 왕에 오르는 걸 반대하고 막습니다. 왕에 오른 그날 또 자객들의 위기에 위험에 시달리죠. 그래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절감하고 만든 게 바로 장룡령이고, 서울과 본인이 만든 이 상을 담은 도시였던 수원하성에 각각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사성을 수장으로 제주와 직강이라는 관직을 줬던 거는 바로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이 조선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국립교육기관.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가 있으면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총장이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대사성이다라는 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세한도입니다. 이제 나와야죠, 이거는. 왜냐면 최근에 이분이 정말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이죠.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신 것처럼 추사체로 유명하고요. 특히 그림으로는 여기 세한도가 있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세요. 유배를 떠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연락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망하면은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제자였던 이상적은
스승을 위해서 스승이 아무리 권력을 다 잃고 지방으로 유배를 갔지만 특히 저 섬 제주도로 유배를 갔지만 잊지 않고 스승을 챙깁니다. 당시 통역단이었던 청나라로 이렇게 역간으로 많이 갔던 이상적 같은 경우는 중국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귀한 책들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승이었던 김정희에게 보내주죠. 김정희는 그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안도입니다. 변치 않는 의리, 정절을 담아서 그린 거죠. 만약에 쉽게 정답이 됐으면은 추사체 추사 김정희니까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이러면 정답이 되는 건데 정답은 또 잘 나오는 거죠. 여기 북한 3D가 직근항 순수빔을 고증하였다. 이게 김정희의 업적인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 김정희가 썼던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금석 비문을 다 분석한 건데 사실 서울에 있는 그 북한산에 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도대체 그 비석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는 무학대사의 비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가 중국의 사료를 가지고 다 비교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흥왕의 진짜를 밝혀냅니다. 이거는 무학대사가 아니라 신라 진흥왕의 비석이다. 그러면서 신라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가 바로 진흥왕이 만든 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담긴 게 금석관옥입니다. 정답이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바로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서울 출신의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발해고라는 책이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조영의 후손인 대씨가, 그러면서 남북국이로세라는 거. 그러면서 발해를 처음으로 이 시기 조선 후기 때 와서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한 거고요. 이번에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한 건 바로 실학을 집대성했던 정약용,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입니다. 특히 이 정약용 선생님의 내용은 PPL을 하자면 따단딴딴 저의 두 번째 책,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소울메이트 책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요. 자, 돌아와서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의 명을 받아서 수원왕성을 건축할 때 시간을 줄이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중국의 책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듭니다.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거. 그래서 수원화성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광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두 선생님입니다. 정제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유학이래요. 유배를 떠나요. 강화도로는 섬이잖아요. 그 유배를 떠난 곳에서 성리학을 좀 새롭게 접근하고 바라볼 수는 없을까라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해요. 지행합일. 알면 뭐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제두가 이때 양명을 연구했고 이걸 보고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을 다 아울러서 광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목류도원도를 그렸다. 안평대군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꿈을 꿨어. 내가 꿈에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국가의 하원이었던 앙견을 불러다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꿈에서 건일류 다녔던 무릉도원을 그림으로 그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렸던 게 바로 목류도원도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이거는 지금 천주교 박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다루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윤지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신주를 불태웠대요. 자, 이건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일단 가는.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 남종상이란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프랑스와 조약을 러시아에 큰 일이 생길 거고 어떻게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몰래 외적을 끌어당겼다가 난리가 났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천주교 박해와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 일단 국가 차원에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차별하지 않아요. 맞죠? 똑같은 사랑을 줍니다. 하느님은 왕이나 노비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줘요.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 평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탄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느님 유일신입니다. 하느님 이외의 신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건 조상신을 믿는 거잖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선은 신분제사회, 조선은 성리학사회입니다. 이 두 개를 안 한다? 용납할 수가 없죠.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대로 된 탄압이 뭐냐면 정조대왕 때 있었던 바로 가입니다. 가. 바로 윤지충과 관련됐던 해유 먼저 신해박해요. 신해박해. 이 신해박해 때는 윤지충입니다. 이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다 불태워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때 천주교 신도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게 신해박해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일단 설명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박해가 해유 신해에서 해유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순조 때 권력을 틀어잡았던 외가 쪽 세력들이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을 비롯한 정약용 형제들을 천주교 신자로 뒤집어 씌워서 물론 신자도 있기도 했었지만요. 유배를 보내버리고 반대쪽 정치 세력을 다 작살을 내버리는데 그때 이 천주교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해유 그러자 황사영이란 아저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황사영 백서 편지를 써서요. 당시 중국에 있던 프랑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프랑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편지가 가기도 전에 또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탄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신유박해랑 황사영 백서 사건은 원플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있는 나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고종 때. 사실 고종 때는 저 사건은 뭐냐면 병인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입니다. 이거는 고종이 아니라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흥성대원군이 참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이렇게 스르륵 내려온 거예요. 흥성대원 입장에서 얘를 쫓아내고 싶어. 근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러자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얘기를 하죠. 야, 니들 중국에 니들 프랑스 군대 있더만 여기 얘기를 해서 이 군대로 이 러시아를 좀 쫓아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가 싫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진 않는다.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탄압이 들어가요. 탄압이 들어가면서 프랑스 선교사 플러스 조선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싹 다 죽습니다. 그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병인연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어디 감히 조선 나부랭이가 프랑스 국민을 죽이는데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병인양요고요. 그러면은 정답을 찾아볼까요? 여기 사이에 있었던 거.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맞죠?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제가 다행히 천주교 이거 순조 때 이거 있었던 이거 신유박해랑 황사영 백서 이거 얘기를 할까 봐 얘기를 하기 잘했습니다. 맞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고요. 대종교 계열이었던 중강단이 결성된 건 이거 언제냐면 대종교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바로 전에 1910년에 나라 뺏기는 1909년에 만들어집니다. 종교단체가요. 대종교 당군을 숭배하는.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북간도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만들어요. 그게 중강단입니다. 1911년에 만들어요. 이 훨씬 이후고요. 한용운이 조선불교 유신원 스님이죠. 님의 침묵을 쓰셨던 불교계 개혁을 담은 조선불교 유신원을 저술하십니다. 이것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바로 직전이고 실제로 간행이 됐던 거는 1913년으로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죠. 저술한 거는 일본에 나라 뺏기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보온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요구하는 집회, 동학도 천주교와 공통점이 있다라면 인간 평등이 들어갔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대 교주였던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죽게 되죠. 그러면 최재우를 어떻게 신원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으면 불법 종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최재우의 교주의 신원을 회복시키자라는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1893년이고요.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 시리를 소개하였다. 지봉유설이라는 책 자체가 강해군 때 편찬된 책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전혀 맞지가 않죠. 이거는 가 전의 스토리죠. 가 전의 스토리.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천주교 개념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박해를 시간 순대로 나열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무난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천주교 탄압을 같이 넣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없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정답을 찾아야 했더라면 좀 어려울 수는 있었겠죠.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개화 사상의 1세대예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야죠. 누굽니까?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는 박규수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백낙신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 이 백낙신에 맞서서 몰락양반이었던 유괴충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진주밀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이 되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핵사로. 그러면서 이 농민봉기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왕에 건의를 하죠. 지금 탐관오리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칩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라면서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를 했고 설치가 되죠. 또 개화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박규수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양반 자제들을 불러 모아다가 청에 다녀온 경험이나 각종 서양의 책들을 가지고 개화 사상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개화파의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면 박규수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조선 중립파론을 건의했대요. 이거는 부들부들 떨었던 부들라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는 육일준입니다. 이들은 뭐냐? 지금 한반도를 놓고 너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욕심을 내고 막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한반도를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게 한반도 중립파론입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시행되지도 않지만요. 그 다음에 베델, 영국인 베델, 영국인을 사장으로 신문을 만듭니다.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영국인이 사장이다 보니까 일본이 이 신문을 건드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바로 직전에 일본을 가장 신나게 까고 일본을 가장 강렬하게 비판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때 함께 창간했던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양기탁입니다. 신민의 회원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박규수는 제너럴 쇼모노 사건, 제너럴 쇼모노, 미국의 상선이에요. 이 미국의 상선이 강화도에 와서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수교를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세국정치, 거러장군은 반대를 하자 얘들이 집에 가면 되는데 강화도에서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가 식량이 떨어지자 Water please, I'm hungry. 그러자 착한 조선 사람들이 물가 식량을 주죠. 그러자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또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흥성대원군은 세국정치, 짜져 꺼져. 꺼지면 되는데 거기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자 빡친 평양의 관리들과 민들, 특히 그때 평양 관찰사가 누구냐면 박규수입니다. 박규수의 주도 아래 제너럴 쇼모노를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전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이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했던 최한기라는 인물이 쓴 책이에요. 이 책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지로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정답이 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전요 같은 경우는 서양의 뭐 과학기술 들어가지만 서양의 인문지리, 서양의 역사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체결 당시의 모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한 게 바로 심행일기인데요. 이거를 썼던 이 일기를 썼던 인물이 바로 신헌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이에요. 지금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 김옥균, 급진개화파가 주도했었던,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내세웠던 인민평등권 확립 등, 그 다음에 일부 급진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청나라 4대 강제를 청산을 주장했대요. 일본의 힘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어떤 사건인지는 다들 감이 오셔야 되죠.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개화의 속도를 놓고 터진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급진개화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선에서는 옹건개화파가 있고 급진개화파가 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여기 옹건개화파 쪽이에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신하들 한 팀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 조선의 제도니 조선의 사상 정신은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고위직인 애들이잖아요. 굳이 제도를 바꾸고 싶진 않은 거예요. 급진개화파. 저기 제시문에 나왔던 김옥균을 비롯한 박영렬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여러분들 나이뻘, 저의 나이뻘, 파릇파릇한 젊은 신인들. 아니다. 우리 조선의 힘이 더 강해지려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서양의 사상, 정신, 제도 모든 걸 받아들이고 조선의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게 바로 급진개화파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옹건개화파의 주장대로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개화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급진개화파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체국 오픈날, 우정총국, 우리나라 우체국 오픈날 축하연에 맞춰서 큰 정변을 준비하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우체국 오픈날이 폐업날이에요. 우체국 오픈날에 옹건이든 급진 다 모여들 겁니다. 신식 문물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때 급진개화파가 옹건개화파들을 죽이고 제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권력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게 뭐냐? 그렇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을 선포하죠. 14개조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 14개조 정강 중에 보면 다 제도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실은 이들이 주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일본은 왜 지원을 해주냐? 여기 이 사건 2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도와주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고난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보국악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백성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어요.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해보겠어요. 이거는 동학입니다. 동학을 믿었던 동학농민군들이 이걸 걸고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가 결국 전주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황했던 정부, 조선정부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하자 청나라와 일본군대 같이 들어오죠. 그러자 당황했던 정부, 그리고 당황했던 농민군. 외국 군대가 왜 들어오지? 조선정부는 뭐야? 일본은 왜 들어와? 그러면서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하죠. 알겠다. 받아들일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을 만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신정변 훨씬 이후의 일이고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고 이것도 동학이죠. 동학. 1차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이거 이모군란입니다. 갑신정변 2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거는 개화 자체에 대한 반발이에요. 서구의 문물이 막 들어오고 개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식군대와 구식군인이 차별을 받자 구식군인들이 에라이샹 들고 일어나자 또 개화 이후에 삶이 힘들어졌던 개항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또 삶이 힘들어졌던 농민들이 함께 합세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모군란. 틀렸고. 그 다음에 보빙사. 보빙사.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최초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양과 체결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그리고 불평등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 에티켓상 우리는 해당되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2차 수신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보빙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빙사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오기도 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청나라의 군대가 진압을 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러자 이때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계아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봤어요? 원래 뒤에서 일본이 도와준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쌩까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얘들이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외교대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애들이 이걸 따라오다가 일본의 외교대사관을 공격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끝이 나요. 그러자 일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조선아, 갑신정변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대사관이 박살이 나고 공격을 당했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결된 게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모군란은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인천에서 재물포조약. 2년 뒤에 터졌던 갑신정변은 더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 체결됐던 한성조약이다라는 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광복 73주년을 맞아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보시면 삐리리 이번 포상에는 1주년의 만세운동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3.1운동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또는 뭐 60만세운동, 강주 학생 항일운동도 있겠지만 다음 줄에 결정적 힌트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최대 민족운동이래요.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소식. 바로 뭡니까?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이고요. 여기서 잠깐의 PPL을 좀 하자면 임시정부. 제가 또 임시정부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쓴 책 뿜뿜뿜 임시정부 역사, 임시정부 인물편. 네, 여러분들 시간 하실 때 나중에 시험 치시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요. 돌아가서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딱 외우기도 좋게끔 일본에게 딱 1910년에 나라를 뺏겨요. 그리고 1910년부터 일본이 했던 식민통치를 줄여서 그냥 식민통치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식민통치 1기 때 핵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조생진 조선 사람들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짓밟아버리자 라면서 두드려 팼던 게 바로 무단통치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헌병경찰이고요. 10년을 두드려 패다 보니까 드디어 참았던 울분이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10년 아니고 딱 9년이죠.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배경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발, 그리고 고종 황제가 사망을 했는데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 그리고 러시아의 약소국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내에서는 민족 대표 33인들과 학생들이 주도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무단통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3.1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 그 결과 영향으로 일본이 깜놀하죠. 이야, 이것들 봐라. 10년을 두드려 패면 찍소리 못할 텐데 그게 아니구나 라면서 식민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우리가 느낀 아쉬움은 뭐냐? 제대로 된 정부나 제대로 된 조직이나 제대로 된 리더가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최대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을 이끌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 속에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서울 수도의 한성정부가,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가,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세 개의 정부가 합쳐지면서 통합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김강재 등의 발제,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일본 놈들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 돈 아저씨. 돈 갚아서 광명 찾자 김강재.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3.1운동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인산일에 맞춰서, 특히 고종 황제의 독살설 루머,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26년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황제가 죽습니다. 근데 또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가 돌죠. 그러면서 또 순종의 장례식을 마쳐서 민족운동,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그게 60만세운동이죠. 틀렸고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날 때 무단 통치 중인 거예요.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제암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3.1운동에 아주 격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민족운동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죠. 그러자 일본이 그걸 또 가혹하게 진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니들을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한 것 같아. 다 모여봐. 교회로 모여봐. 사과할게. 교회로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못 나가게 못질을 다 해버린 다음에 불을 질러버리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오자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아우, 얘기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이거는 1929년에 있었던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강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의 아리따운 여학생이 일본 남학생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던 조선인 남학생이 가서 원펀치로 때려버리면서 패싸움이 벌어지죠. 그러자 일본 경찰은 모든 책임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자 전라도 광주 일대에 있던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학생들이 만들었던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성인들이 만들었던 1927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만들어졌던 신간회, 국내 최대 규모의 좌우합작단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했던 신간회에서 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억울한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4번과 5번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밑줄근 개혁인데요. 궁극기무처. 바로 이거 여기서 나와야 되고, 홍집이야지. 2차 수신사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우리 홍집이야지. 그리고 여기서 각종 개혁을 추진했대요. 이 개혁은 1차 가보 개혁이죠.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면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때 무리수를 던지죠. 전쟁이 끝났지만 농민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지롱 이라면서 어떻게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농민과 정부가 합의를 했던 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부가 만든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일본이 주도해서 궁극기무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김홍집과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세우고요. 흥성대원군은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주얼 담당이에요. 얼굴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집 등이 중심에서 이 궁극기무처에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1차 가보개혁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빡친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고요. 플러스 또 일본은 또 무리수를 하나 더 던지죠. 바로 일본은 청나라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2차 동학농민운동, 1차 가보개혁, 청일전쟁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간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무처에서 이제 1차 가보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정답으로 보이진 않지만 1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제 폐지입니다. 드디어 신분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분제가 사라지니까 신분제에 맞춰 시험을 치는 과거제가 필요가 없겠죠. 과거제도 같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가보개혁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은본위제를 도입하였다라는 거는 정답으로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나머지 1번부터 3번을 뺀 5번까지가 워낙 뚜렷한 오답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수부.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권 몰빵의 개혁을 펼치죠. 그게 무슨 개혁이냐면 광무개혁입니다. 연호를 광무를 했기 때문에 광무개혁인데 이때 고종 황제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라는 부서를 두고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전부 다 누구 직속? 황제 직속, 총사령관의 황제를 둡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원수부죠. 광무개혁.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를 한 거는 2차 갑오개혁이에요. 1차 갑오개혁이 보면은 덩어리가 좀 커요.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신분제 폐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럼 큰 덩어리를 1차 때 먼저 하고 2차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갑니다. 특히 지방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결과 만든 게 재판소입니다. 왜? 사또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또가 가진 권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춘향아, 술 따라봐라. 싫은데요? 당장 쟤를 하옥시켜라.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법권. 그 다음에 포졸들을 가지는 군사권. 세금을 거두는 행정권.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재판권, 사법권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재판소 설치입니다. 지방 곳곳에 만들죠. 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1차 갑오개혁 때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은을 만드는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막 폭락하거나 아니면 막 급등한 이런 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은본위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갑오개혁 때 큰 틀이잖아요. 정답이고. 그 다음에 태양력. 태양력은 뭐냐면 아름다울 미미미미, 아름다울 미미미미, 을미개혁 또는 3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사건이죠. 아름다울 미미미미미미. 자, 똑같은 말로 3차 갑오개혁입니다. 아름다울 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왜? 죽은 개가 생겨요. 태양력. 이 양력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서양의 날짜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뜬금없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양의 날짜에 맞추다 보니. 그래서 서양의 날짜에 맞춰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다 그래서 이때 연호가 건양이기도 하죠.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였다. 이거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 앞에 선지에서. 오군영. 조선 후기 때 총 5개의 군대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훈련도각. 맞죠? 수어청, 어영청, 총룡청, 그 다음에 금이영까지 5개 오군영. 이게 신식군대였던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만들면서 이 돈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오군영을 2개로 줄입니다. 무위영, 장어영이라 그래서 2개의 군대만을 남겨놓고 싹 다 날려버려요. 이거는 근대 개화기 초기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이 별기군과 이 구식군대를 차별하면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훨씬 앞에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기 전에 아까 제가 약간 발음이 좀 씹혀서 찝찝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영할 때 제가 오군영 아까 5개 얘기를 했었고 줄여면서 2개를 남겨요. 그게 뭐냐면 무위영이라는 군대와 그리고 장어영이라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별기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차별해서 일어나는 게 이모군란이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독립문. 저령도조차 황국협회의 습격으로 사망한 구두성공. 황국협회의 탄압.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창립했던 인물은 바로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저씨입니다. 급진괴합파 출신이에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필립 제이슨으로 살다가 10년 만에 아우유백 돌아와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뭘 하냐? 일단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창간을 하죠. 그리고 그 신문에는 분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10년 전에 백성들을 위했던 신분제 폐지는 걸 주장했었던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을까? 민들이 함께하지를 못했다. 왜 민들이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이게 자기들을 위한 개혁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해요. 그리고 이 신문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개혁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건립을 합니다. 자주성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전에 있던 문이 영문이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올 때 반기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건립하죠.
그 다음에 이들은 만민공동회. 대박이에요. 만 명의 백성들이 서울의 종강역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이때 집회를 열면서 뭘 하냐? 우리나라의 이권을 뺏고 있는 러시아의 이권을 뺏어가는 이 침탈을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막아냅니다. 러시아가 99년 동안 부산에 있는 섬, 영도를 빌려가려고 합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막아내요. 그리고 또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 은행을 문 닫게 하고요. 러시아 고문이 철수하게끔 만듭니다. 이걸 바탕으로 민들은 더욱더, 독립협회 멤버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요. 여기에 또 감명을 받은 관리들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이 더 커져요. 이제는 관리들도 함께하면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이때 헌법에 의거한 6가지 헌의 6조를 반포하고요. 이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박이에요. 의회를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국회를 만들었을 때 국회의원 50명 중에 절반을 독립협회 회원 멤버들 중에 뽑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소 장소, 야채 장수도 이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빡쳤던 꼰대 나이 많은 신하들, 사실은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하는 게 독립협회의 진정한 속내다라는 루머를 퍼뜨리죠.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고종 황제가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황국협회가 습격을 하면서 공격을 받고 정부의 탄압으로 결국엔 독립협회는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네요. 정답이요. 바로 4번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4번.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3년 전 1907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 단체는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실력을 키우려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라면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죠.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반대운동.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라는 대한자강회에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산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1차 동학농민운동. 우리 교정청은 계속 봤었잖아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에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깜놀했던 농민군과 정부가 빨리 합의를 하죠. 이때 농민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반영해달라. 알았다, 해줄게. 근데 니들 믿을 수가 없다, 정부. 그러면서 농민들이 만든 자치 집강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이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자치적으로 만든 집강소고, 그 다음에 5번에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 때 고종 임금이 널리 홍홍홍홍 우린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라면서 14개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본격적으로 가보개혁의 내용이 이제 선표를 하고 시행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오호, 오늘 나는 스티븐슨을 쏘았대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 임명되어서 후한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다라는 거죠. 이건 언제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2년 전 1908년 바로 장정두호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입니다.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스티븐슨 사살인데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1번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이걸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1904년에 바로 일본이요.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우리와 체결했던 게 한일의정서죠. 그거 아니? 고종 황제야, 러시아가 내려온다 지금?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널 지켜줄게. 그러면 어떻게?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니들 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어. 라면서 군대를 이제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체결했던 게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승기를 잡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일본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져요. 군대를 주둔했고 이제 여기서는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으악 이 고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뭔가를 할 때마다 일본이 파견한 고문에게 자문을 받고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게 바로 친일적인 미국인 앞에서 죽었던 스티븐슨입니다. 스티븐슨. 그리고 이 스티븐슨이 나중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뺐으니까 외교 고문으로서 할 일이 없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가서 토크쇼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좀 살아보니까 걔들은 식민지배 받을만해.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장전 두오,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을 죽이러 가죠. 둘이 서로 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이러 도착을 합니다. 둘이 동시에. 그러면서 먼저 전명훈 선생님이 총을 쏘지만 안타깝게 총이 제대로 발사가 안 됩니다. 그러자 전명훈 선생님이 달려가 총구로 스티븐슨 머리를 후려치죠. 스티븐슨 도망갑니다. 이거를 장인한 선생님이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의거는 성공을 거두게 되죠. 정답은 1번이고요.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은 청일전쟁에서요. 일본이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 너 이제 조선의 손 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식민지 타이완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라오뚱반도를 또 가져가죠. 그러자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데리고 와서 야 일본아, 야 대만, 타이완은 그렇다 쳐도 라오뚱반도는 좀 아니지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 삼국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먹은 걸 다시 뱉어내죠. 라오뚱반도를. 이때 굴욕을 10년 후에 갚는 게 바로 이 러일전쟁입니다. 자, 여기 있죠. 러일전쟁. 어쨌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조작한 배고인 사건의 영향으로 신민회가 해산을 당해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계열 단체, 일본의 국권 침탈을 막으려고 했었던, 결국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요. 그 다음에 1911년 일본은 얘들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105명의 신민의 핵심 멤버를 올가맵니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총독을 암살한다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 배후에 얘들이 있다. 신민의 핵심 멤버들이 있다. 다 잡아들여요. 그러면서 결국 해산을 당했던 거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요.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영국이 거문도를 왜 점령하냐?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청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오, 러시아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러시아에게 기대자 영국이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영국과 러시아는 유럽 바다가 있는 곳에서 항상 대립하고 경쟁 라이벌 구도거든요. 영국이 두려운 거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점으로 자기들이 있는 중국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이유, 이거는 아름다운 미미미미 본인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죽게 되잖아요. 심증 100%, 일본이 죽인 거 1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 파천을 단행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익현 선생님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대요. 이후에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되었대요.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게 딱 1910년이라 그랬죠. 1910년대에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 중에 하나였던 바로 독립의금부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 가인물의 활동인데 바로 임병찬 선생님이죠. 최익현 선생님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킵니다. 을사의병. 그때 최익현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게 임병찬 선생님이고요. 근데 최익현 선생님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미 일본은 고종 황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군대와 대한제국의 군대가 같이 의병을 진압하러 와요. 그때 최익현, 나는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자진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임병찬과 함께 최익현은 대마도로 유배를 가죠. 거기서 최익현은 일본이 준 물, 식량 나는 먹지 않겠다.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임병찬은 그 대마도 유배를 끝난 후에 돌아오죠.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 뺏긴 후에 고종이 임병찬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병찬아, 네가 한번 남아있는 의병들을 모아다가 한번 들고 일어나봐. 아하! 그러면서 임병찬의 주도로 만들어진 게 독립을 위해 의료운 군대가 모였다라는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는 조선 총독, 도쿄에 있는 일본 천황에게 조선의 국권을 돌려달라는 요구서를 반환하죠. 그러다가 결국 체포를 당하고 순국을 당하고 독립의군부는 탄압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답이 보이네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아서 수립된 게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된다라면 고종 황제 밀지를 받았잖아요. 의병들이잖아요. 다시 황제나 왕이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꿈꿨던. 공화주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1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대요. 바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이재명 의사가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군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쓰신 분,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린 거, 한국통사 일본에게 나라 뺏기는 과정을 쓴 거. 이거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자 유교 구신론을 쓰셨던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했대요. 이거는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때 군인들이 강제로 해상당하면서 의병에 합류를 했고 강력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13개 도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보자. 13도 창의군. 그러면서 볼모로 붙잡혀있는 고종 황제를 구하러 가보자. 서울 진공작전. 원래는 총사령관의 이인영 그리고 그 밑에 허위였는데 이 작전을 앞두고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위가 이끌었다라는 거. 동대문까지 갔지만 결국 거기서 좌절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탄압으로 일본에. 그 다음에 5번에 단년 보국채를 써서 국채보상운동.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 선생님의 고향인 대구에서 서상돈 돈아저씨 돈을 갚자. 그 다음에 돈 갚아서 광명착자 김강재 플러스 단년 보국채는 뭐냐면 흡연. 담배를 단절 끊어서 그 돈을 아낀 거로 부채를 갚아보자라는 거. 이걸 쓴 거는 바로 장지연 선생님입니다. 을산늑약이 체결되자 신야 방송대고를 썼었던 대한매일신보에 실렸었던 그 사설을 썼던 장지연 선생님이 쓴 글이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삐리리의 무장독립투쟁, 국민부 산하의 군사조직, 그리고 총사령의 양세봉 장군, 김학규가 임명되었대요. 김학규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PPL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이다. 네, 대한민국 파수꾼입니다. 요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PPL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의 의영군과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1930년대 초반의 스토리예요. 30년대 초반에는 어떤 트렌드였냐면 한국의 군대와 중국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하는 한중연합작전이 1930년대 초반의 트렌드입니다. 왜? 일본이 이때 전쟁에 미쳐가거든요. 1931년도에 일본이요,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이제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이 독립군과 함께 같이 생긴 거죠. 만주 독립군과 함께. 그러면서 중국에서 야, 같이 싸우자. 어허?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 30년대 초반에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역에요. 국민부라는 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1920년대 후반에. 그리고 여기는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예하에는 당이 있고 이들 예하에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의 활동을 지금 보는 거예요. 혁신의회에는 한국독립당과 그 예하의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국민부에는 조선혁명당, 그 예하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양세봉 장군이고요. 양세봉 장군에게는 영혼의 베프, 내 친구 영흥아, 내 친구 영흥아. 양세봉에게는 내 친구 영흥아, 영흥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이 영흥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료운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 선생님,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양세봉아찌는요, 영혼의 베프 내 친구 영흥이가 있었어요. 이 영흥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료운 용사가 되었다. 양세봉아찌는 영릉각 흥경성 전투에서 조선혁명군을 이끄고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오호!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한중연합작전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 결국 중국과 우리 독립군 사이의 내부 분열,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엔 금방 해산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 친구 영흥아! 정답 2번. 흥경성이 들어갔어도 정답이 됐겠죠.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1920년대 초반이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군들. 일본이 다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특히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 간도 지역에 있던 일반 독립군뿐만 아니라 일반 조선인들의 건물을 다 불지르고 다 죽여버리죠. 그걸 피해서 독립군들이 어디로? 북으로. 소련이 도와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소련의 자유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끼리 내부 분열로 결국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세 개의 정부를 만듭니다. 그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 다음에 이거는 20년대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초반에. 그리고 3번에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는 조선의용군이죠. 대군.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군대였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에서 이탈했던 애들이 북으로 갑니다. 북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군의 마오쩌둥군에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내에 있었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힘을 모아서 만든 군대가 바로 여기 있는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리고 4번인데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의 활동입니다. 한국광복군은 1943년도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소수의 한국광복군이 투입이 되지만 맹활약을 합니다. 일본이 벌인 문서, 그리고 일본의 비밀 암호 회독을 다 해독하면서 일본의 작전, 전략들을 다 영국군에게 전달해주고요. 그러면서 영국군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한에서 창설되었다. 이게 이거예요.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해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게 중일전쟁 터진 직후 다음이었던 1937년의 중일전쟁, 1938년 우한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 이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암호해독, 포로신문 같은 좀 사소한 것들. 그러자 불만에 찼던 조선의용대가 북으로 올라가면서 중국 공산군과 함께 싸우다가 만든 조선독립동맹이란 정부, 그리고 그 예하의 군대가 조선의용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36번의 정답은 어쨌든 2번 되겠습니다. 다들 시기가 맞지가 않죠. 20년대 초반 아니면은 3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거는 30년대 후반이고 3번, 4번은 40년대니까요. 37번 문제입니다. 가운동을 주도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여라 자유평등의 기치하로, 그 다음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지금 포스터 형평 저울같이 다는 거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저울형, 저울처럼
평령을 이루겠다라는 운동으로 1920년대에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가 주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바로 백정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정. 소말대지를 잡는 백정인데 조선시대 때는 천민이죠. 그런데 1차 가보개혁 때 분명히 신문제가 사라졌어요. 1894년에 시행되던 1차 가보개혁 신문제가 사라졌는데 1920년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사회적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정이다, 제가 백정이다 그러면 이름을 쓰면 은동진, 진 위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에게 아기가 있으면 제 아기는 학교 입학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라는 형평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여기 있죠. 4번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주장하였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에 통감부. 통감부는 통치하고 감독하는 거.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예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특히 통감부가 만들어진 건 을사늑약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이토로부미가 일대 통감이죠. 이건 틀렸고 시기가 맞지가 않고. 중국의 5.3운동. 이거는 우리나라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결과 2달 후에 중국에서도 일본에게 저항하는 5.4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아니지만 인도에서는 간디 선생님이 영국에 맞서 싸웠던 반영투쟁을 벌이는데 또 영향을 끼쳤죠. 그 다음에 대한자강이에요.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헌정연구회가 해산을 당하면서 그 멤버들을 중심에서 만든 게 대한자강이고요. 이것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아예 시기도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권통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나라 뺏기기 전에 1898년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직후인데 여성교육, 이거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발표한 게 여권통문이에요. 여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여자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조선 총독부 나왔어요. 나라 뺏긴 시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이 시기입니다. 191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이고요. 그리고 식민통치 1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토지 조사 사업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땅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민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왜? 아니, 땅을 남의 땅 뺏은 나라를 조사를 다 해야지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으로 또 뺏을 수 있는 땅은 또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주인이 없는 대한제국의 땅, 국가 소유의 땅, 주인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싹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땅도 신고제, 기간을 정해놓고 신고도 절차가 복잡해요. 신고 안 하면 땅을 다 뺏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토지를 약탈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조선 총독부의 수입이 늘어나겠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거는 식민통치 3기예요.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일본이 전쟁에 미쳐갔던 시기. 31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진주만공습으로 태평양 전쟁.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선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더 많이 전쟁터에 보내고요. 더 많은 물자를 착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안 되겠죠. 정신 자체를 조작을 하고 정신 자체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아침마다 맨날 외주우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라는 걸 외치게 해요.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입니다. 2기.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이 이제 알았어. 니들 안 괴롭힐게. 문화통치로 컨셉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 니들 멍청멍청 교육 안 시킬게. 고등교육 시켜줄게. 라면서 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 늘려주고요.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자 탄압을 한 후에 자기들이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자기네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대학이고, 여기를 졸업했던 만약에 한국인이 있다. 한 10명이 입학하면 20%, 30%가 조선인이에요. 그러면 한 2명, 3명이 조선인이죠. 졸업을 하면 전부 다 주식교육으로 세련된 친일파가 돼서 졸업을 했다라는 거. 자, 태영. 정답이죠. 1기 때 무슨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3.1운동도 그렇고. 숨쉴 공간 자체를 안 주는 거. 이제 식민지배 들어갔으니까 독립, 광복 생각을 못하게끔 짓밟아버리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헌병경찰제도.
그러면서 나오는 게 얘들에게 줬던 혜택, 태형.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너 집 앞에 왜 청소가 안 돼서 집주인 나와. 두드려 패버립니다. 은동진 너 네가 파는 사과 너무 쓰더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너 일본 욕했지?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게 일기 때 헌병경찰제도 태형령이다라는 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죠. 이때 일본인 관리인의 구타에 항거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서 원산 일대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응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홍규가 감독했던 아리랑. 이거는 1926년입니다. 제가 개념 강의를 할 때도 그러죠. 1920년대 때 문화통치로 우쭈쭈쭈 풀어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던 시기에 아리랑 같은 영화가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한국사 강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조선말 큰 사전이래요. 그러면 끝났죠. 바로 국어사전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어를 연구했던 학회, 조선어학회입니다. 이거 앞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죠. 그 멤버들이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일본이 탄압을 해체되자 만든 게 조선어학회입니다. 1930년대요. 그러면서 20년대 때 열심히 활동한 걸 바탕으로 30년대는 뭘 하냐? 바로 표준화 작업,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에 힘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의미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아마 정답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볼까요? 바로 보이네요. 역시 4번에 맞춤법 통일함, 표준화 작업이에요. 표준화 작업. 아니 누구는 은동진 할 때 은에 띄우고 누구는 동에 띄우고 누구는 진에 띄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표준화 스탠다드 작업으로 뭐가 있냐면 표준어.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많이 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또 대구에서 더 시골인 저기 밀양 쪽.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는 사실은 또 그 삼국유사가 쓰여졌던 군위가 고향이세요. 그래서 사투리가 더 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웃긴다라는 얘기를 윗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 유재석 너무 윗겨요. 대화가 안 되죠. 표준어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외래어 통일한 외래어. 누구는 라디오, TV, 엉망진창이잖아. 통일해야죠. 그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의 끝판대장이 조선말, 우리말 큰 사전입니다. 국어사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단어 의미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거죠.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의 방해로 나라가 광복되고 나서야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이 됩니다. 일본의 제국신문.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간행된 신문이에요.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 황제가 있었던. 훨씬 전이죠. 틀렸고. 일본 나라 뺏기기 전이고. 태극서간. 이거는 신민회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선지로 봤는데 신민회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만들어져서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911년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을 했던 건데 이 신민회가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앞에서 선지로 나왔었던 학교 만든 거.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출판사였던 태극서간.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회사를 만들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파리 광하이의 독립천왕서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신한청년단입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신규식이 중심이 돼서. 그러게요. 또 부끄럽긴 하지만 이 책을 보시면 신규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PPL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서 신한청년단이 1919년도에 김규식을 투입을 해서 파리 광하이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거예요.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근데 이 가는 도중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임시정부 수립이 됐는데 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때 신한청년단 멤버들이 주축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단 소속으로 갔다가 거기 갔을 때는 이제 임시정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김규식이요. 자,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문연구소. 이거는 주시경 선생님이 활동했었던 주보따리. 바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예요. 자,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는 국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일본어잖아요. 일본에 나라 뺏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이잖아. 식민지 배됐으니까. 그러니까 국문 학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학회, 일본어 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어라고 딱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할 때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40번 문제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구래요. 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한 인물. 네. 백범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의 주석이고요.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었고 서울 경고장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죠. 신앙청량당. 그리고 좌우합작 중도 좌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도기 때문에 극자를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또 민족주의 계열과 만나서 나중에 통일정부를 만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위원회. 그렇지만 이거 실패로 끝나고 결국 해화동에서 피살이 되죠. 결국에는 이 두 분의 활동을 또 어디서? 저의 임시정부 이 두 개의 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한번 대출하셔서 빌려서 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거 김구 선생님 거 맞죠? 김구 선생님은 193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의열투쟁단체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내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바로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었던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선생님,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개인 플레이로 일본인을 죽이고 일본인 고위관리를 죽이고 친일파를 죽이고 일본인 식민통치기구를 불질러도 새로운 일본인 고위관리가 새로운 친일파가 그리고 더 좋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보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된 군대와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군대를 만들려면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조선혁명 간부학교입니다. 간부를 길러야지 어떻게? 그 장교를 바탕으로 군대를 양성할 거 아니에요. 사범학교를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죠. 그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영 선생님이죠. 자, 여운영 선생님은 외국에 중국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에 예난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만들었던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운영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건국동맹이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왜? 갑자기 광복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치안 역할을 담당했던 게 이 건준이다라는 걸 줄여서 정답은 디귿, 2번이죠. 그리고 리을에 미국에서 돌아왔대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대요. 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 이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요.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통 직접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치른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 국회, 여기서 활동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래요. 이거 뭘까요? 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는 이후에 시간이 무려 3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념 강의 때 항상 봤었죠.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바로 48년에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남한에서만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통일정부 수립이 계속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미국이 결국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요. 유엔에서는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수립해라. 북한과 소련, 자기들이 북쪽이 인구가 적으니까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엔에선 그래?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내. 남한만이 선거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결국 남한만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50총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4월 3일에서는 제주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반대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죠.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200명을 뽑아야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3명 중에 1명밖에 뽑지를 못하죠.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198명이 선출이 됐고요. 이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맨날 지지고 볶고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뽑아준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국회의원을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들을 제헌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 이유는 보통 이거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이에요. 근데 임기를 2년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1대 국회의원과 1대 대통령을 같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1대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에요. 만약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면 임기가 똑같죠. 그러면 같은 해에 대통령을 뽑고 같은 해에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력이 독점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A당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다. 그러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면 거기서 다 독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엇박으로 맞추기 위해서 1대 국회의원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요. 4번.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자,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광복 직후에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2가지입니다. 친일파 새끼들. 35년 동안 제일 잘 처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새끼들 날려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제헌국회가 했던 거. 그 다음에 1대 국회의원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1대 대통령은 대통령 여기다 쓸게요. 간선제로 선출이 됩니다. 간접선거로. 우리가 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으면 그걸 직선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간선제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때 선출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 김구도 대통령 후보에 있었지만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은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면서 아예 국회의원이나 다른 이 선거에 출마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나 임시정부 사람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쪽 사람들 당선될 수가 없었던 거고 어쨌든 뭐 얘기 나온 김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속재산 처리법. 이거도 정부에서 바로 해야죠. 왜? 광복을 하고 나서 일본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만든 백화점도 있을 거고 일본이 만든 공장도 있을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법이 정부 수립 후의 기속재산 처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답은 3번이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였다. 국회가 지금 2개라는 거예요. 국회가 2개였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 바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독재체제에 들고 일어났던 그 4.19 운동. 그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떠나죠. 하야를 합니다. 그러면서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 다들 생각을 하죠. 이것 봐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도 대신에 내각,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뜯어고치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2개로 두는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뜯어고칩니다. 그러면서 수립된 게 바로 장면 내각이죠. 그러면서 장면 내각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가 2개입니다. 국회를 2개를 넣어서 서로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국회가 2개잖아요. 상의원, 하의원처럼.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이거는 제헌국회랑은 훨씬 관련이 없죠. 이게 4.19 혁명이 1960년대입니다. 42번입니다.
다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흥남철수, 메로디스 빅토리오, 이게 그거잖아요. 국제시장에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자, 우리는 중국이래요. 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처음에 전세가 확 밀리죠.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압록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중국 공산군이 참전을 합니다. 인해 전술. 결국에는 다시 철수를 하는 거죠. 그 철수작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이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미군이요. 군수물자를 실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 피난민들을 어떻게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서 부산가, 거제도로 안전하게 피난을 하죠.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음 전쟁이니까 6.25 전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방위군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중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군, 중공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전하면서 밀리게 되는 일사후퇴를 겪게 되잖아요.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갑자기 확 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징집해요. 그러면서 만든 군대가 국민방위군이고요. 원조 물자. 이건 당연하죠. 전쟁 터지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물자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지가증권을 쌍값에 매입하는 지주. 이거는 뭐냐면 앞에 봤던 재헌국회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법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땅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거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땅을 많이 가진 지주로부터 땅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몰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 되죠, 국가가. 그래서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 게 지가증권이에요. 땅 가격에 해당되는 증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쪼가리를. 증서를 주는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은 그딴 증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물이 짱입니다.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쌀이 짱이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하고 하니까 이때 쌍값에 매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되는 방공포로. 이거는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요. 생각이 이거예요. 전쟁 끝장을 보자. 쫙 밀렸다가 쫙 갔다가 다시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니 사회주의가 되든 자유민주주의가 되든 끝장을 보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당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요.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지금 보세요. 6.25 전쟁은 영토전쟁이에요? 이념전쟁이에요? 이념전쟁이죠. 예전처럼 땅을 가지러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뭐가 더 우월하냐 놓고 싸우는 이념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만을 싹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편에 써서 싸우다가 잡혔어. 포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난 사회주의가 싫은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로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얘들만을 석방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외견상 껍데기만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월해 보이는 거잖아요. 갈아탄 사람들만 석방시키니까. 그래서 이때 휴전회담이 엎어질 뻔합니다. 그게 이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3번이든 1번이든 좀 생소한 선지긴 하지만 워낙 명확한 게 있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의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다 실패를 하죠. 실패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한반도의 정부를 만들어주기 노력을 했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반도에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고 소련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 결렬됐던 거. 1차, 2차 다 결렬된 거는 앞에 정부 수립되기 전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유엔에 넘겨서 선거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3번 문제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2.28 민주운동. 이것도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입니다. 바로 1960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은 4대 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이승만 단독 출마입니다. 반대쪽 당의 후보자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단독 출마. 그냥 당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통령.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부통령 선거를 같이 했었는데
이승만 쪽 당에서는 매번 붕붕이았지. 그리고 반대쪽 민주당에서는 장면아찌가 매번 나와서 둘이 붙었는데 계속 장면이 이겼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무조건 100% 당선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통령이었던 이승만 쪽 당이었던 자유당의 붕붕이아찌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리수를 뒀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당시 때 헌법상 대통령이 만약에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5세가 넘습니다. 권력의 화신이죠. 근데 당시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매번 했던 대로 대통령은 당선이 돼도 부통령은 반대쪽 당에서 당선이 돼버리면 이승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당의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게 법이니까 권력이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 붕붕이아찌를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투표함을 통째로 바꾼다든지 돈 주고 표를 산다든지 감시를 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유세장, 반대쪽 당의 유세장, 장면이나 이런 반대쪽 당의 유세장 가는 거를 일부러 막는다든지 주말에 유세란에 그걸 못 가게 위해서 주말에 등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분노한 학생들이 자유를 보장해라. 9월 열심히 시위에 나서게 되고요. 이날의 시위는 3.15 부정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이 또 3.15 부정선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4.19 혁명의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큰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인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했대요.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권력을 장악을 하죠.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많이 펼쳐요. 국민들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3S 정책이죠. 그 첫 번째가 스포츠.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이때 출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린, 컬러 TV가 이때 나와요. 흑백보다 컬러? 사람들 눈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S, 마지막 S는 섹스. 야한 거를 그냥 풀어버려.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면서 유화 정치 중에 이런 3S 정책, 전두환이고요. 그 다음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 농성을 할 때,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이 신이 되었던 유신체제 끝 무렵에 있었던 거죠. YH 무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YH가 이제 해산이에요. YH가 부도가 나면서 부당하게 또 해고를 당하고요. 또 부당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농성에 나서자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역 노동자들이 또 사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자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이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외국의 외신들에게 언론에 언급을 하다가 국가모독죄로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영삼 국회의원의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김영삼의 홈그라운드, 지지층이 많았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은 사회 악을 제거하겠다. 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동네 깡패들 잡아서 교화시킬게요. 라면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저항하는 민주화 투사들, 민주화 운동을 펼친 애들을 잡아다가 넣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의 권력이 독점이 되는 유신헌법 발표를 하자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인민혁명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민혁명당이 여러 가지 사건을 뒤에서 배후에 조작을 하고 있었고 또 북한으로부터 또 지령을 이런 걸 막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련자가 탄압을 받게 됐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펼치다가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정답이죠.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깜놀해요. 본인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반대쪽 후보자였던 무소속 조봉암이 생각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봉암이
본인의 인기와 본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당이란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조봉암은 알고 봤더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새끼들이다. 간첩이다. 라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1958년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이죠.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 거예요. 단독 출마. 4.19 혁명이 일어났던 그 선거. 자, 그러면서 정답은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인데 키워드가 뭐냐면 재임을 3번 할 수 있대요. 이거는 바로 1969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3선 개헌입니다. 박정희 정부가요, 군정 시기에 군인 신분으로 지멋대로 정치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첫 번째 한 번.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 사뿐하게 당선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이승만이 어떻게 바꿨어요? 헌법을. 4456개요.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고 나머지 대통령은 딱 맥시멈 2번이 한계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2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였던 1971년 선거를 나가려면은 헌법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헌법을 뜯어 고쳐야죠. 그게 3선 개헌이에요. 3번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쪽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가 많았고요. 경제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당에 있는 국회의원 수만으로 3분의 2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3선 개헌이 통과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6번째 개헌이라 그래서 이걸 6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6차 개헌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지금 보시게 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있고요. 키워드가. 그 다음에 임기가 6. 유신체제 6. 유신헌법이죠. 그 다음에 지 멋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바로 1972년도에 대통령이 신이 되었던 유신헌법이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지만 나가는 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기들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신헌법이고 72년도에 있었던 7차 개헌이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이. 그러면 아마 대통령 선거 이거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7.4남북 공동성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정답이 싹싹 보이는데 일단 가볼게요. 1번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를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드디어 민간인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긴 독재, 그리고 통제 감시.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와서 드디어 물론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돼요. 지방 스스로 정치하는 거. 독재하는데 무슨 지방을 스스로 정치하게끔 하겠습니까? 다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문민정부가 출범되면서 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우리 앞에서 제주 4.3 사건 봤잖아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50총선거가 치러졌고 비록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여기는 계속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8월 15일날 정부가 수립되고 2달 후에 여수 순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와 순천에 있던 사회주의자들, 군대 안에 사회주의자를 또 들고 일어나요. 그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고 투입에 반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출범 전이죠. 군인 신분으로 권력을 틀어지고 정치를 지멋대로던 시절. 박정희 정부 출범 전 군정식입니다. 가전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6.3 시위.
왠지 모르게 뜨거운 여름에 먹게 된 육삼냉면이 생각나는, 이거는 군인 신분으로 전역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되면서 했던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1964년도의 일이에요. 이때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신에 사실 우리는 광복 이후에 일본과 상종을 안 합니다. 지금도 사과 안 하잖아요. 이때도 사과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자 일본과 손을 잡으려던 이유가 뭐냐면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개발을 자금을 얻는 대신에 이때도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옵션을 걸죠. 야, 이 정도 돈 줬으면 우리 된 거 아니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본에게 소송을 거는 거는 받아주지 않겠다.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할아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화나죠. 대학생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6.3 시위예요. 이거는 가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박정희 정부가요. 삼성개헌으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나갔는데 이때 승리를 하긴 해요. 이긴 하지만 라이벌이 누구였냐?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후보자. 충격을 해요. 충격적에 빠집니다. 왜? 김대중 후보자가 수도권 서울에선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후보자가 했던 예언이 있죠.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박정희를 찍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에게 표를 주게 해서 만약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헌 후보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를 거뒀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김대중 후보자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다음에 내가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먼저 1972년도에 7월 4일 날 뜬금없이 친하는 국민은 이거 보십시오. 서울과 평양에 동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북한과 통일에 크게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통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을 완수하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정부를 넘기고 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 뒤에 10월 유신을 땡기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7.4남북 공동성명이 유신헌법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합의했던 내용들 지켜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가나 사이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보시면 유신체제 때도 통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죠. 45번입니다. 다음 뉴스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태일,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도 정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뚜렷한데요. 뭐 독재는 당연히 어두운 면이고 밝은 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경제개발을 성공한 거는 팩트이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의 업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면 속에 사실은 어두운 면이 또 있어요. 경제개발 성공 속에. 우리가 이때 경제개발할 때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정책이요. 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고가 정책이에요. 노동자를 후려치는 거고요. 농민들을 후려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우리가 처음에 1차, 2차 경제개발할 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가벼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중국이 만드는 거, 베트남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 보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옛날에는 1차, 2차 경제개발할 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발을 만들어요? 안 만들죠. 우리나라가 이쑤시개를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쑤시개를 만들 기술이 없어요? 신발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아니죠.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런 경제를 돌리려면 핵심이 뭐냐면 중국에서 왜 그런 걸 해요? 인건비가 싸니까 노동력이 많으니까 저임금이 일단 필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되겠죠. 물가가 안 오르려면 어떻게? 먹는 먹거리가 안 오르면 물가가 오를 일이 없잖아요. 저고가, 곡식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임금 정책 때문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전태일 사건입니다. 동대문 재단사였던 전태일. 너무나도 가혹한 노동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 이 전태일 아저씨가 항의를 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편지가 전달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전태일 본인이 일하는 곳에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썼던 경제개발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고가 정책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저고가라고 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유신체제 때 쓰던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1번입니다. 최근에 이게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평 지역에 농민들로부터 고구마를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지으면은 국가가 미리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금액에 우리가 다 사줄게, 매수를 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농사를 지었는데 막상 고구마가 다 나오고 하니까 그 금액에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긴 팔아야 돼, 썩으니까. 헐값에 시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3년 동안 투쟁을 벌이죠. 그게 바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럭키. 기름 가격이 똥값이에요. 우리는 100% 기름 수입이잖아요. 경제개발 좋겠죠. 그 다음에 저금리. 은행 이자가 낮습니다. 지금 봐요. 고금리라 그래서 엄청 힘들잖아요.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돈 빌리기 좋아요. 저달러. 달러가 똥값입니다. 외국에서 돈 빌려도 좋겠죠. 3조 호황으로 경제가 호황을 이룹니다. 전두환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던 거는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고 이게 비준이 됐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됐던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때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들어가요. 그러면서 경제개발 선진국들 이들과 함께 이 회원국이 되면서 얘들에게 자유롭게 시장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돈이 대거 들어오죠. 그러면서 돈 빌리긴 좋고 참 사업하긴 참 좋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행이 닥치자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국가부도 IMF로 이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IMF 하나의 배경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이거 전두환 정부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 호황을 누릅니다. 박정희 정부가 밥을 다 지어놓은 걸 이제 신나게 먹는 거예요. 전두환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챙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 때는 커가기 바쁘니까 뭘 최저임금 챙겨주면 저임금 체제인데 이때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됐다. 전두환 때. 정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46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인데요. 부석사. 그러면 이미 대충 감이 와야죠. 일단은 부석사라고 하니까 그 신라 시대 때 승려했던 의상. 원년은 신라에 남았다면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만든 절이 부석사죠. 그리고 무량수전이 있는 이곳에 보시게 되면 소조불상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고려시대에 여기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답은 5번이죠. 5번. 네, 1번입니다. 1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석굴암 본존불이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불상이 선지로 좀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답이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불상 같은 경우는 고려의 금동 가는보살 좌상입니다. 앉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몇 회차였죠? 최근에 한번 단독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불상 같은 경우는 하남, 하사창동, 석조 열의 자상입니다. 또 앉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고요. 5번은 정답이죠. 특히 이 부석사 소조 아메타 열의 자상 같은 경우는 안은 진흙이고 이렇게 앞에 금을 입힌 겁니다. 사레이타 이거 뭐예요? 김윤우 장군이 활약했던 몽골의 2차 침입 때 스님이었던 김윤우 장군이 당시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사레이타이 교과서는 최근에 사리타죠. 사리타를 활로 쏴서 헤드샷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최후 때예요. 최후가 놀래죠. 야, 몽골 애들은 왜 갑자기 도망갔냐? 신나게 왔다가 하파, 김윤우 헤드샷, 샬리타 헤드샷, 장하다.
그러면서 김윤우에게 장군직 책을 주면서 이제 김윤우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5차 전투 때 충주성 전투가 또 대표적이죠. 이거는 몽골이고, 그 다음에 대군이 연합해서 평양을 포위했대요. 보장왕, 염난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자 복남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가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평양을 포위하고 마지막왕 보장왕. 이거 지금 고구려 멸망 직전이죠. 평양성정투입니다. 맞죠? 멸망 직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번 볼까요? 적병이 2차례나 영골상성을 공격했지만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누구를? 여진족, 후금을 쫓아냈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인조 때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때 지읒. 최근에 영골상성 이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산 지역이요. 영골산성에서 정봉수가 의병장입니다. 의병을 이끌고 끝까지 이 성에서 버텨서 어떻게 후금 애들을 쫓아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는 정묘호란 때고 영골상성. 그 다음에 이제 라를 한번 볼까요? 부산의 송상령이 외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이 포위를 당하자 송상련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투를 독려했지만 함락당했대요. 그러자 송상련은 갑옷 위에, 조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아련할 때 입는 그 관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상복 말고. 이것처럼 이걸 입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생포하자 상련이 발로 걷어차면서 한 거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 그리고 결국엔 도망가지고 끝까지 버티다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네. 그러면 외적이 바다를 건넜대요. 부산으로 일단 상륙을 했다. 이건 뭘까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를. 순서. 고구려를 나가라다. 정답은 3번이고요. 48번 문제입니다. 라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라가 지금 임진왜란인데 어디로 상륙했나요? 부산이죠, 부산. 정답은 1번입니다. 내상이 뭐예요?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울에는 한강 유역을 이용했던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경에는 송상, 의주에는 청나라와 무역을 했던 송상, 그리고 부산에는 내상이죠. 일본과 무역을 했었던. 정답 1번이고. 안승을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을 세웠다. 보덕국. 이 보덕국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익산에 세워집니다. 금마저의 보덕국이에요. 금마저의. 그 다음에 익산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선지에. 금마저의 미륵사.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익산이고, 그 다음에 홍경래가 봉기를 냈대요. 홍경래나는 세도정치기 때, 순조 때인데, 이 세도정치가 일어났던 시기 때 최초의 농민반란이고요. 강동육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과 세도정치기 때 탐관오리 행포가 겹쳐지면서 빵 터진 건데, 청천강 이북당이고, 청천강 이북지대에서 봉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운동을 펼쳤대요. 만적이 누구의 노비입니까? 고려 최고의 무신직공자였던 우리 제시문 선지로 이번 회차에 만났던 최충원. 최충원의 노비가 만적이죠. 그러면 최충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려수도 개경에 있었겠죠. 만적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노비인데. 최충원은 노비인데. 개경이죠. 개경입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쓰레기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맞춰서 소작증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때는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1920년도에 있었던, 20년대에 있었던, 정확하게는 1923년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지주 문제철의 행포에 맞서 싸웠고요. 결국에는 계속되는 항거로 결국 지주가 악독같이 거뒀던 소작료를 인하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쪽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네,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 것 같고요. 49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이에요. 박종철 군의 고문살인 사건. 그리고 4.13 호원 조치. 끝났네요. 뭡니까?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으로는 1987이었죠. 바로 198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유신헌법을 없애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헌법에 따르면 조치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한 번만 할 거예요. 저 대통령 여러 번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대통령은 계속 우리끼리 알아서 뽑을게요 라는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 남겨둡니다. 그러자 전두환 정부는 출범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 민주화 투사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을 왜 자꾸 니들 멋대로 니들끼리 모여서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 시위에 나섰다가 끌려갔다가 시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정부 발표는 신문 도중에 책상을 빵 쳤더니 놀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 양심 고백의 결과 폐속에 물이 가득 찼더라는 고문을 양심 고백을 합니다. 시위가 더 격화되죠.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4월 13일자로 기존의 헌법을 계속 보호하겠어요. 계속 대통령 간선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60국민대회.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 전국 도시에서 다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전두환 정부는 백기를 들죠.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였던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계속 대통령을 자기들끼리 뽑았다면 100% 당선이 됐을 노태우 후보자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헌법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면서 정답을 찾아야죠. 이제 바로 정답이 2번에 있죠. 오늘날의 대통령 제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통령 제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임기는 몇 년? 5년. 대통령은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는 4.19 혁명이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공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다시 하든 뭐든 일단 공석이니까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던 거고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끝무렵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YH 무역 사건으로 여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야당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걸 또 정부에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가 죽는 일이 생기죠. 그러자 당시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내 언론사는 이미 정부가 틀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다 밝힙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국가 모독죄로 국회의원을 영구 제명시키죠.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을요. 그러자 지지자들이 부산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지지 홈그라운드는요. 그러면서 부산가 마산에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그 다음에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자료들은 당시 민주화를 위한 열망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는 결과 4.19 혁명이죠.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이렇게 제시문으로 준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리 좀 정답을 잡아드리면 노태우 정부가요. 손에 손 잡고 88년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2달 전에 발표했던 77 선언이에요. 7월 7일에 발표했던. 그러면 이게 노태우 정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7 선언을 몰라도 일단 풀 수가 있는 게 보세요. 일단은 셋째 보면은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컨셉을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나요. 근데 이게 힌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6번째 보세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라고 했던 뭐 아무도 안 되겠던 노!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요.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교를 체결하죠. 북쪽인 나라, 사회주의 국가, 북방 외교. 저 멀리 베트남과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도 국교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노라고 하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하던 나라 누구? 북한과 남북적인 기본 내용의 합의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 노라고 하던 나라 누구? 북한과 핵은 노,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던 게 노태우 정부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정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77선언 얘기를 좀 해볼게요. 77선언이 제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2달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해요. 보세요. 사실 이 올림픽 전에 올림픽이 LA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냉전이 심하다 보니까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됩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이 77선언,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88 서울 올림픽 때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계적인 큰 스포츠 축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게 크게 본다라면 좀 약간 과잉 해석처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77선언이고 어쨌든 77선언의 결과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또 기여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언급해드렸고 이제 노태우 정부 내용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 노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국제연합 유엔의 동시가입 정답이죠. 남북조절위원회는 이거 아까 설명할까 하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 들어가기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 북한과 평양에서 뜬금없이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좁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이때 만든 거. 이거 발표하고 나서. 근데 가동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햇볕정책, 대북 하회 협력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죠. 북한을 따뜻하게 햇볕 쬐듯이 쬐서 평화적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 그 결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또 합의를 합니다. 14 남북 정상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대로 대북 하회 협력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합니다. 그러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때 14 남북 정상선언이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이 최초로 이산가족이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크게 수해를 겪어요. 그러자 북한이 이 수해를 겪는 걸 알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원을 또 해줘요. 뭐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 지원을 받으면서 어쨌든 약간의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산가족 방문이 최초로 실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발성입니다.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루어진 건 어쨌든 전두환 정부 때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63회 모든 회차 문제 다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